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59,500달러 부근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57,000달러대 다시금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20일 지수이동 평균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진행하려다가 저항을 때려 맞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간에서 6만 달러 뚫어준다라면 6만 5천 달러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 구간에서 빠질 경우에는 5만 달러 터치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더 바이더 딥의 기회를 주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답답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그게 참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관전 포인트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사실 조금 약간 짜증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꽤 많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을 보면 사흘 연속 순유입을 기록을 했는데 2억 1,600만 달러가 순유입됐다라는 점, 바이더 딥의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뭔가 흐름 자체가 전환되고 있다라는 게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재밌는 게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의 상황입니다. 출시 뒤에 지금 60번에 걸쳐서 하루 1억 달러 이상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에릭 발추나스의 멘트가 상당히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이 양반도 그냥 궁금해서 한번 데이터 정리를 해봤대요.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지금 나와줬습니다. 지난해 신규 출시된 ETF가 5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6%가 지금까지, 올해가 지금 절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직 전체 자산 규모가 1억 2천만 달러 미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뉴비 펀드에 1억 달러 이상이 모이는 것은 굉장히 아주 많이 어려운 일인데,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 이후에 60번이나 걸쳐서 하루에 1억 달러 이상이 유입됐다라는 거. 이거 되게 약간 ETF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전환기적인 상품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돼버린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관 자금들이, 대형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흥미로운 상황이 데이터로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가운데 글래스노드의 수석 애널리스트 체크메이트는 비트코인은 현재 현물 ETF 보유자들의 평단가 58,200달러에 대한 돌파 테스트를 시도하고 있다. 현물 ETF 보유자들은 해당 구간 상승 돌파를 시도하기 위해서 매물을 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58,200달러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잘 소화가 된다라면 머지않아서 뚫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어디를 6만 달러를, 그런 기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관심, 집중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월 중순 과연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빠르면 다음 주에는 실제로 월가에 출시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블랙록에 이어서 이번에는 프랭클린 템플턴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뭐가 이제 벌어지긴 벌어지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경우에 첫 6개월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액 20에서 25% 수준, 다시 말해서 30억에서 40억 달러 수준이 순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벌어지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하반기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여기서도 지금 100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7월 중순에 실제로 출시가 되고 연말까지 6개월 동안 40억 달러 이렇게
정말 돈이 때려 들어오게 된다라면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암호화폐 역사에 있어서 전환적인 분기점을 만든 그런 시기로 2024년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데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 RWA 진짜 중요한 테마가 될 거라는 점을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짚어왔었잖아요. 그래서 RWA 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진짜 더 재밌는 상황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에 이어서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전면 등판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블랙록의 이더리움 기반 이 토큰화 펀드, 첫 토큰화 펀드죠. 비들의 운용 자산이 5억 달러가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와 블랙록 진짜 장난 아니구나. 플러스 블랙록 토큰화 펀드 비들의 초기 7개 기관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온도 파이낸스 온도까지 연계가 되면서 야 이거 진짜 뭐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는데 이런 타이밍에 골드만삭스가 등판을 했습니다. 매튜 맥더모트 골드만삭스 디지털 책임자는 은행이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는 토큰화를 중요한 기회 영역으로 보고 있다. 연말까지 토큰화 프로젝트 3개를 출시할 예정이다. 머니마켓 펀드, 부동산 등 RWA를 체인에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밝혀버렸습니다. 연말까지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 그러면서 토큰화 자산의 시장 창출, 거래 속도 향상,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 유형 다변화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블랙록은 개인 고객이 타깃이지만 골드만삭스는 기관이 타깃이고 규제로 인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할 것이다 라는 점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규제권 논쟁 역시 상당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과연 CFTC 중심으로 암호화폐 규제권이 재편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에 CFTC 위원장 로스틴 베넘이 의회에 출석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CFTC 관할에 두기를 바라고 그럴 경우 문제는 더 간단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권과 상품의 정의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100년 전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증권성 여부를 따진다라는 것은 아우 이제 너무 구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양반은 최근에 암호화폐의 80%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적인 멘트를 날리면서 SEC와의 규제권 밥그릇 다툼에 장난 없다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재밌는 게 5월 22일에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최초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라는 지금 의미 부여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을 대부분 지금 이 법안에서는 상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기관, 핵심 규제기관은 CFTC가 되게 되는 거죠.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일부 가상자산은 SEC 규제권을 받겠지만 나머지 대부분 70에서 80% 정도가 되는 가상자산을 CFTC 규제 권한 아래 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상원에서 이게 통과가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지금 아직 날짜도 안 잡힌 상황이고 SEC가 일단 지금 개거품을 물고 있는 상황.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는 법이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멘트를 날리면서 의회를 또 자극하기도 했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겠지만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트럼프가 워낙 친화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이다 보니까 바이든 캠프에서도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을 만나서 친화적인 스탠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곤 있긴 한데 바이든 캠프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너저분하게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정치성 이런 것들이 느껴지다 보니까 일관적이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는 반대하고 이럴 때는 찬성하겠다. 굉장히 정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다 보니까 아예 트럼프처럼 그냥 정치적인데 차라리 일관성을 갖거나 이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지금 업계 안팎에서 비아냥을 사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의회에서조차 이렇게 CFTC에 조금 더 페이버를 주는 그런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라는 거.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특히 이런 상황에서 대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면 게임은 끝난다 라고도 단순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업계 리더들의 어떤 SEC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되게 공교롭게 이게 지금 거의 같은 기간에 펼쳐지고 있다는 게 더 재밌게 느껴지는데, 컨센서스의 조셉 루비는 특정 정치 세력과 은행들이 기회주의적으로 개입을 해서 암호화폐 정책을 이끌어내는 동안 SEC는 방치하고 있었다.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사람들이 갠슬러와 협력을 해서 100년 묵은 법률로 관할권을 확장하고 신기술을 통제하고 있다 라고 멘트를 날립니다. 100년 묵은 법률, 하위 테스트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장난해?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갠슬러는 과거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특히 MIT 교수 때는 암호화폐 75%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11월 대선 정말 많은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어렵습니다. 게리 갠슬러 같은 사람이 SEC 위원장이 되면 정말 암호화폐 혁신을 이루는데 일조할 거라고 기대가 됐었는데 막상 감투를 쓰고 나니까 진짜 이게 뭐 아바타처럼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고 참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하지만 전면적으로 변화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지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긍정적인 재료들도 참 많은데 과연 그러면 시장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앤소니 폼필리아노가 재미있는 멘트를 합니다. 여름이 끝나면 비트코인은 급등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9월 초에 상승 추세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 촉진에 필요한 것은 시간뿐이다. 과거 사이클을 분석하면 여름은 다소 느린 모습, 다들 휴가 갔다가 복귀하면 9월에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9월이라는 시점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고 이 서머 랠리 시점이라는 것도 겹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특히 반감기 사이클을 봤을 때 통상 반감기 이후 반년 정도 뒤에 본격적인 랠리가 펼쳐졌다더라. 이게 지금 기본적인 반감기 랠리의 패턴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에 지금 한 5, 6개월 정도가 되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린박스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여기까지 와리가리 하다가 빵 하고 나아가주는 그런 상황. 이번에도 역사의 반복성이 고스란히 잘 펼쳐질 수 있으면 아주 많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T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 4차 반감기 이후 랠리 이제 다가온다. 이건 비트코인의 패턴이다. 역사상 3번이나 일어났고 실패한 적이 없다. 이번 랠리는 10만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역사상 처음으로 100주 이동평균과 200주 이동평균이 강세교차 골든크로스를 만들려고 한다. 더욱이 반감기 이후에 진짜 강세장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베이직에서 할 일이 없는지 되게 재밌는 기사를 올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더리움이 5만 달러에 도달하면 XRP는 얼마가 될까? 이런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바네크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이더리움이 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제시했는데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배 수준입니다. XRP가 이더리움의 반등 수준과 동일하게 만약에 16배 상승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격이 7.1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뭐 2030년 7.1달러 이건 아니겠죠. 물론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6배 이더리움이 16배 가면 XRP 16배 대입을 기계적으로 했을 때 7.1달러 이런 뭐 되도 않는 이런 기사를 또 썼더라고요. 재밌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XRP가 1분기 상위 100개 암호화폐 가운데 지금 61%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리더들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냈다라고 크립토 베이직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1분기 상황이 61%였는데 최근에는 77%더 악화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0.4달러대로 이렇게 좀 내려가다 보니까 답답함을 더 키우고 이런 수준의 이제 비교 평가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엎어버릴, 그러니까 굳이 뭐 이런 16배 이더리움 이런 비교를 안 하더라도 뭐 7달러에서 10달러, 그러니까 5에서 10달러 정도 범위로 단방에 시세를 끌어올릴 법한 재료는 소송 이슈밖에 없습니다. 근데 소송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리플에 유리하게 잘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은데, 이게 또 항소로 가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고 이러면은 내년 후년 이럴 때까지 이제 소송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자체가 1심 판결이 리플에 유리하게 나온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이어져 간다라면 그건 상관없어요. 1심 판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 부여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XRP 시세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직 벌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인가, 한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뭔가 갈래를 터주긴 할 것 같은데, 그 방향성과 깊이가 어느 정도로 리플에 우세할 것인가. 안 그래도 최근에 대법원에서 SEC의 규제권을 압박하는, 제한하는 그런 판결들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대감이 키워지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또 벌어져야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아쉬움을 키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XRP 홀더분들 이런 기사 보고 이런 내용 접하면 되게 더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하실 건데, 무엇보다도 단 한 방에 모든 걸 쓸어버릴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재료, 이 소송 판결, 1심 판결이라는 게 곧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한두 달 안에 정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런 어떤 우려나 되도 않는 분석과 전망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는 참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저도 참 주의 깊게 응원하는 프로젝트긴 한데, 워낙 시세가 몇 년에 걸쳐서 이게 어렵다 보니까, 특히 소송 이슈가 워낙 깊게 발목을 잡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런 다소 쓸데없는 기사 같은 거에 이런 내용들에 마음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뚝심 있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을 인내하고 법원의 어떤 판결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개미로서는 가장 안정적인 대응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